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사업부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황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으로 제 이 발표를 들어주시러 들어오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초대해 주신 청년의사 박재영 주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요청받은 거는 이제 흔히 전자의무기록 내지는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EHR의 과거와 현재, 또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임상의사라서 제가 IT 아주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하면서 그런 EHR 관련된 일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IT 컨설팅 회사에서 EHR을 제너레이션별로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나온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는 두 개로, 그러니까 EHR이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어 왔고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EMR이 확장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떤 기능들이 앞으로 필요할까 해서 오퍼레이셔널 서포트, 그 다음에 모바일 앤 시큐리티, 그 다음에 스마트 솔루션,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헬스케어라는 이제 네 개의 스테이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고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한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병원 전산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단순히 이제 워드 프로세스와 비슷한 이제 컴퓨터라이제이션 내지는 이 자동화의 관점에서 일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흔히 말하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관점의 EMR 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최근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정밀의료, 미래의학,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컨셉들과 어울려지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관점에서 EHR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허들들이 사실 있고, 그런 허들들은 기술적인 허들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각 국가마다, 그 다음에 각 리전마다, 혹은 병원의 진료 형태나 수가의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소들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제도적인 문제, 거꾸로 이제 상상은 다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 여러 가지들이 얽히면서 저희가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는 발전이 완전히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슬라이드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과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진료 병원들 사이에 약간의 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흔히 말하는 대형 병원들의 관점에서는 한 스테이지 3와 4 정도 사이 어디쯤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병원들이 이제 스테이지 4를 원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밑에 있는 기술 요소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술 요소들이 스테이지를 건너뛰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스테이지 2에서 갑자기 스테이지 3에 대한 게 없이 스테이지 4로 간다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이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가트너의 차트인데,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 IT 쪽에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유망한 기술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밀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지노믹스의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의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휴먼 에러를 줄이고 더 좋은 질의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나 이제 이미지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현재는 룰셋이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에 의존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시킨 AI 소프트웨어들이 거기에 임베딩 되면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들이 발전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5G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여러 병원들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지만 기존에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계속해서 수집이 되던 이런 바이오 시그널들이나 피지올로지컬 시그널들, 그 다음에 액션, 뭐 환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IoT 기술들이 흔히 말하는 IoMT라는 개념,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메디컬 띵스라는 개념으로 병원 내에서 구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술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이 EMR의 과거, 현재를 얘기하는데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트너의 헬스 사이클을 보는 관점은 이제 되게 이제 사이클들이 기술이 확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머징 기술이 있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가 실제 산업으로 꽃피우려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 단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되는 슬로프 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들은 지금 다 뉴 엔트리 내지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혹은 이제 거의 시장의 주목,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R&D나 펀딩이나 이런 관점에서 거의 꼭지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한 텀이었던 페이션트 센트릭 서비스, 환자 중심의 의료 이런 것들은 사실 의료 현장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기술들이 이런 환자 중심의 의료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니까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꽤 여러 단계를 거쳐왔고 이게 슬로프에 간다는 게 저물고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확립된 기술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가트너 차트를 보시면서 이 슬로프에 떨어지는 쪽에 올라와 있는 기술들이 이제 선셋 기술, 이제 저물어가는 기술이라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첨언을 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정밀의료, 뭐 미래의학, 뭐 혹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14년 말부터 2015년, 16년 뭐 이럴 때부터 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병원별로 혹은 이제 국가별로 혹은 뭐 여러 리전별로 볼 때 누가 이런 이 새로운 컨셉의 의료 서비스에 빨리 갈 수 있는가의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병원이 기본적으로 진료를 하는 관점 내지는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하는 관점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기술들이 발전을 해도 이 의료 서비스의 이 방향성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진료에서 쓰이기가 힘들다라는 점에서 병원들이 향후에 이제 뭐 서바이브 하거나 혹은 훨씬 더 훌륭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이상 생각해왔던 환자 중심이라는 게 어떤 시혜적인 혹은 뭐 환자와 의사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결해 줄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기술에 돈을 쏟아 부어도 사실상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 거다라는 이제 그런 뭐 이건 사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 다양한 문제랑 얽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뭐 진료 보고 나이브한 이제 IT 좀 하고 이런 의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없이는 사실 얘가 이런 기술들이 의료 현장에서 꽃 피우고 이제 인더스트리로 특히나 이제 키우겠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이 리임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손대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셋업되고 꽃 피우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마윈 요즘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는 마윈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앞으로는 IT의 시대를 지나서 DT의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 혹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 정확히 그 강의에서 마윈은 데이터라고 딱 찍어서 앞으로는 이 IT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했던 여러 가지 기술 혁명이었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술적인 혁명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서비스의 변화, 뭐 혹은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될 거다라고 일찍이 2017년, 16년 그 지금은 되게 움츠리고 있는 알리바바 개발자 데이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해서 되게 유명한 이제 커멘트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의료 현장에서 갖고 와서 보면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의료 현장에서 과연 그러면 AI나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 그다음에 IoT를 하면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기존의 EMR의 부족한 점이 뭐고 뭘 더 이 업그레이드 내지는 임프루브먼트 시켜야 되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현재 EMR을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임상 데이터, 클리니컬 데이터와 더불어 이제 지노믹스 데이터, 그다음에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온디맨드로 콜링을 해서 원할 때 호출해서 붙여서 볼 거냐, 뭐 AI를 이제 뭐 학습을 시키거나 적용을 시킬 때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프로비저닝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버닝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데이터를 모으고 뭐 집적하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항상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정부 단체나 혹은 병원에서 이런 논의들을 할 때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게 과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그다음에 소셜한 컨센서스가 있는가? 뭐 굉장히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죠. 그러니까 병원과 뭐 학계와 그다음에 뭐 정부 레귤레이션 단체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자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 또 하나 이런 소셜한 컨센서스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보면 에티컬한 이런 여러 가지 리걸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명확한가, 누가 어디를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발전보다 더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자리들, 뭐 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병원과의 논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곤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대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데이터나 오믹스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뭐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받은 사람이라서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았느냐는 뭐 순전히 의사가 얼마나 성실하냐에 따라서 각종 그 기록이나 뭐 레코드, 뭐 정보들을 본인이 머릿속에서 요약하고 차트에 한두 줄 남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과 한 20년 사이에 기술적인 진보와 더불어서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건지에 대한 기술적인 허들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라이프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이 일종의 센서의 집약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센서를 다 한 대씩 들고 다니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에서 지금까지도 클리니컬 데이터 이외의 나머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거나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파퓰레이션이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를 극복해가는 과정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속도가 느리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각 개별 단위 병원별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혹은 국가적인 차원의 R&D나 지원이 필요한가, 혹은 뭐 인터내셔널 컬래버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트라이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세 가지 영역의 데이터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IT의 발전과 시퀀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가격이 떨어진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헬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의 이 보급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과 더불어 그런 이제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게 컸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임상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환자가 건강할 때 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큐트 페이즈에 이제 주로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벤트로 치면 사실 시간축의 개념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굉장히 일정 부분밖에 되지 않겠지만, 환자가 어큐트 페이즈에 온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담기죠. 그래서 EHR이 발전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뭐 공식적으로는 EMR이 제일 많이 도입된 성숙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클리니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이제 넥스트 페이즈로 넘어가기에는 되게 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관점, 뒤에 제가 스마트 솔루션 관련해서 딱 한 장을 언급을 드릴 텐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최근에는 이제 XR까지 해서 6가지 정도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의료 IT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병원들이 이런 기술들을 대하는 이제 스탠스가, 병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 기술들로 지금 우리가 어떤 언맷 니즈를 채워줄 거고 어떤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술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꽤 많은 병원들이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서 기술에 먼저 매몰이 돼서 IoT도 해야 되고 클라우드도 해야 되고 모바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개발 내지는 도입이 끝났을 때 그래서 환자가 뭐가 좋아졌지? 병원은 뭐가 좋아졌지? 라는 거에 명확한 답을 못 내놓는, 저희가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목표치라는 게 있고, 지금의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좋아지기를 기대해 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기술 위주의 접근을 하다 보면 뭐 AI를 뭐 수십 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래서 AI를 하고 났더니 뭐가 좋아졌지라는 질문에 그냥 멋있다 내지는 누가 손님이 오면 자랑하기 좋아졌어요 말고 과연 무슨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판독 시간이 이전과 비교해서 뭐 얼마나 짧아졌고, 그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미국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나 의료 체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심지어 이제 그게 레이버 리소스를 줄이거나 이런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뭐 레이버 버든을 얼마나 줄여줬다든지,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줄임으로써 어떤 생산성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측정 없이 기술을 먼저 접근을 하면, 사실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서 대부분 사라지는, 그러니까 뭐 반짝하고 기술을 적용한 다음에 2년이나 3년쯤 뒤에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뭐 유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릴 때, 과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할 때 국내 최초나 세계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밸류가 뭐가 있었지라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속성상 어쩔 수 없이,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미징 데이터, 다이콘 파일을 가지고 하는 이미징 데이터 위주로 발전이 됐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디지털 패솔러지나 뭐 최근에 안과 뭐 혹은 피부과 이런 쪽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non-DICOM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진단 내지는 예측 위주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EMR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이 뭐 표준화든 뭐 스트럭처드 데이터 유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는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치 있게 긁어내서 AI에 적용을 시켜서 더 중요한 환자의 리스크를 프리딕션 한다거나 위험도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나 뭐 기술적인 허들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결국은 그런 기술들은 EHR의 발전 내지는 개선 없이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꿈만 꿀 수 있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EMR이 지금 이 정도 도입됐으면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큰 착각인 게 EMR의 어떻게 보면 3세대 내지는 4세대 완전히 새로운 EMR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들을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AI나 혹은 IoT나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에 근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리니컬 데이터의 가장 핵심인 EHR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클라우드가 꼭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제 매시브한 데이터, 그다음에 뭐 그게 여러 병원을 같이 하던 아니면 한 개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그냥 단속적 간헐적으로 보던 데이터와는 다른 컨티뉴어스한 굉장히 대용량 사이즈의 데이터들을 정제해서 다음 넥스트 페이지의 기술로 연결시키거나 거꾸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료진 내지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다시 EHR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EHR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여전히 오퍼레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오퍼레이션의 핵심일 거기 때문에 이제 EMR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면 그 결과물들이 다시 EHR로 들어와서 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EMR들이 애초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클라우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게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이게 스트럭처나 표준화나 혹은 뭐 기술적인 이 데이터의 이 포터빌리티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된 EMR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뭐 혹은 전면적인 재개발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외부 솔루션들과 오픈 API 형태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10년 내내 지지부진 이 결론을 못 맺었던 상호 운영성, 인터퍼러빌리티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파이어라든지 HR7 메시징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 발맞춰서 이제 사실 지금 병원에서 EMR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어떤 뭐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수십억씩 매년 쓰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유지 보수 및 병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요구 사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을 자꾸 개발을 새로 해주는 이런 데 돈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게 EMR의 발전 방향성으로 봐서 정말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는 각 병원마다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축에서 앞으로의 이 EMR들이 어떻게 발전할까를 이제 생각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뭐 지금 말씀드릴 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제 제가 분당에서 일하면서 이제 넥스트 EMR을 생각할 때 만약에 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EMR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뽑아냈던 뭐 아주 큰 틀에서의 기술 요소가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가 돼서 이게 뭐 한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병원도
하나의 원 싱글 소스로 쓸 수 있대. 그러려면 각 소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 찢어서 원하는 기능들을 병원들이 쉽게, 저희가 이제 뭐 아마존 서비스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된다는 걸 금방 이해하실 텐데, 한 싱글 소스라고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는 쓰지도 않는데 서울대병원이 쓰는 기능들을 다 써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병원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셀렉션하고 쓰실 수 있는 멀티 테넌스 아키텍처가 돼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잘게 서비스 단위들을 쪼개서 이 서비스들이 조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오픈 소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개발 언어나 브라우징 측면이나 DBMS 측면에서도 특정 벤더나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는 이런 이제 멀티 플랫폼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특정 회사를 지금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모든 병원들이 이제 뭐 DBMS 가격 때문에 머리를 썩히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에서 탈피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멀티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이게 윈도우 체제든 사파리든 뭐 오페라든 뭐 혹은 크롬이든 파이어폭스든 어떤 제한도 없이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여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자체도 이제 EMR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스를 제대로 만들면 이게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MS 애저나 뭐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나 혹은 뭐 오라클 클라우드나 혹은 국내 MVP든 혹은 뭐 KT든 이런 벤더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클라우드의 이아스 파스 서비스 위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병원이 직접 본인이 쓰고 싶은 기능들을 셀렉션하고 뭐 개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면, 지금은 SI라는 개념으로 뭐 아무리 병원이 작아도 프로젝트 하면 뭐 8개월, 12개월 혹은 뭐 2년 이렇게 개발 기간이 걸리는 거를 교육 3개월 정도를 포함을 하면 최소한 5, 6개월 안에 뭐 몇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구축이 끝나는 형태의 패스트 프로비저닝이 가능해야 이게 빨리 전파를 하고 익스텐더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키텍처, 그다음에 데이터의 이 포터빌리티, 그다음에 뭐 트랜스퍼와 관련된 거 이외에도 이제 컨텐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스탠다드 터미널러지라든지 스탠다드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병원이 표준을, 물론 병원의 도움 없이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EMR 자체가 병원이 직접 만들어 쓰다 보니까 장점은 병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다는 게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단점으로 지금 와서 보면 병원들 간의 표준이라는 게 국제 표준 개념이 아니라 A라는 대학병원의 표준, B라는 대학병원의 표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에픽이나 서너와 같은 메이저 EMR 벤더가 표준을 주도하고 병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베리피케이션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좀 이 EMR의 표준과 관련된 스탠스가 조금 변경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 이런 7가지 표준, 이 안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클라우드 EMR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당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큰 베스트케어한 EMR과 별도의 솔루션을 개발을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제 3월에 런칭을 했고, 애초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대형 병원보다는 대형 병원의 IT 리소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버짓의 리미테이션이 있는 중소형 병원을 위주로 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확산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지금 이제 잘 구축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국가에서 지정하는 9개 공립병원
클라우드 EMR 솔루션 사업자로도 선정이 돼서 아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드릴 중요한 말씀 거의 다 드렸는데 이제 뭐 저를 아마 부르신 이유는 진료도 보고 개발도 했고 사업도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뭐 그런 소회를 좀 얘기해봐 뭐 아마 그러신 걸로 부르실 거라고 이해해서 아주 짧게 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EMR을 과거라고 한다면 이제 1980년대쯤에 보험이나 이런 이 빌링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들을 하면서 아마 전산화의 작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오면서 삼성의료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 뭐 아산병원, 뭐 이런 병원들을 위주로 흔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처방 전달 시스템 OCS, 그러니까 이제 의사 오더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됐고 분당병원 2003년에 문을 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풀 페이퍼리스 기반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뭐 피지션 너싱, 파머시, 랩, 뭐 레디올로지, 패솔로지, 그다음에 RCM, 뭐 빌링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HIS가 구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되게 운이 좋게 굉장히 초창기에 분당병원에 합류하면서 그 히스토리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을 좀 누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 병원의 이 전산이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뭐 저희를 좋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인증이나 무슨 수상에 목을 맬까? 뭐 인증받았다 그러고 뭐 상 탔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큰 메이저 업체 한 네다섯 군데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진출을 하려면 레퍼런스 대신에 인증이나 수상이라도 있어야 가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 기회라도 생기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그런 이제는 좀 익숙해진 힘스라든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증이나 이런 데 좀 힘을 많이 기울였던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히스토리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슬라이드는 사실 되게 오래된 슬라이드인데 제가 2010년에 기조실장님한테 저희가 새로운 EMR을 지금 이제 저희 한참 사업하고 있는 베스트케어라는 솔루션인데 새로운 EMR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네 가지를 위주로 해서 베스트케어 1.0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 기반의 EMR을 만들고 싶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갔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지금 제가 앞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얘기 드렸지만 이제 그때는 MSA까지 쪼갤 수가 없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베이스드 모델링을 해서 병원마다 갈 때 구축 기간이 좀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 좀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여야 되겠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2010년이면 아이폰이 막 세상에 나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멀티 디바이스들을 의료에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멀티플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EMR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유효한 얘기지만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가서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아키텍처나 표준 컨텐츠 측면에서 국제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렇게 맞춰 놓는 게 병원이 앞으로 데이터 에비던스, 데이터 드리븐 병원으로 가는데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이 이제 기조실장님을 설득을 하려면 그래서 돈을 그렇게 뭐 200억도 넘는 돈을 주면 뭐가 좋아지는데 그러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환자가 더 안전해집니다. 의료 사고가 줄어들어서 병원이 절약할 수 있는 무형, 유형의 돈이 200억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아니면 병원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액티비티들을 측정 가능하게, 메저러블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리소스 팁을 결정하시면서 경영 효율화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분당병원의 이 성장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수한 의료진이나 직원들의 헌신 이게 제일 컸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IT의 이런 일찍부터 애널리틱스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던 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만들어드리고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학술적으로 발표했던 EMR의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뭐 CDSS라든지 클리니컬 인디케이터, 뭐 이런 굉장히 초창부터 도입됐던 개념들이 환자에게 이제 실제 의료사고를 얼마나 줄였고, 뭐 병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도입 전후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프로분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IT에 돈을 꽤 많이 쓰긴 했는데 쓴 거보다는 훨씬 더 개인이 많았구나라고 이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가지에 대해서 뭐 슬라이드가 있지만 굳이 뭐 제가 줄줄줄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 컨텐츠의 이 스탠다디제이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이거는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의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터미널로지는 영어고, 그 다음에 한글도 쓰고, 뭐 차팅 자체도 바이링규얼이죠. 그 두 가지 말을 막 섞어서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컨텐츠의 표준화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두 번째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컨텐츠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저희가 어떤 회의체나 뭐 세미나나 이런 자리에서 뭐 미국의 뭐 IMO 이런 조직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면 이제 컨텐츠가 완전히 다 스탠다드이제이션이 돼 있어서 용어나 이런 것들도 병원이 원하면 뭐 스노멀시티 어떤 버전, 뭐 혹은 그걸 ICD-10으로 된 거, 뭐 그걸 두 개를 연결시킨 뭐 매핑 테이블 이런 거 다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IMO가 그런 걸 제공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아마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우디에 처음 갔을 때 IMO를 차라리 사서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견적을 받아봐서 제가 알긴 하는데, 이게 다 산업으로 움직이는 국가는 뭐 그게 꼭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의료 현황이랑 생각을 하면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국가기관이 있어야 되나? 혹은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위주로 EMR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컨텐츠는 병원의 몫인데 그걸 왜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써?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한데, 그렇게 계속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되게 걱정스러워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CDSS도 마찬가지지만 잘 아시는 뭐 월터 클로버나 혹은 엘스비어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컨텐츠라는 CDSS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비슷한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천병상 정도 되는 병원에서 모든 오더에 대해서 그런 CDSS 룰을 돌리겠다고 하면 이 양쪽 국내 업체와 이 해외 뭐 글로벌 스탠다드 컨텐츠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업체가 견적이 거의 한 100배, 뭐 수십 배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물론 그 견적의 차이가 나게 비싼 게 옳은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비싸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은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 컨텐츠를 다듬고 업데이트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보상받은 거는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의 컨텐츠의 질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병원들이 생각하시는 게 과연 지금처럼 각 병원들이 뭐 500개, 600개의 룰셋을 가지고 돌리는 게 언제까지 유효할까? 컨텐츠를 과연 병원이 뭐 다 정말 지금처럼 예전의 의무기록실이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메인테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드러난 문제지만 그게 결국은 각 병원마다 달라지는, 심지어 베스트케어 2.0이라는 저희 솔루션을 똑같이 드린 경우에도 A병원, B병원, C병원이 한 3년 지나서 보면 데이터를 맞춰서 이렇게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는
컨텐츠 자체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뭐 저희 병원이나 이제 저희 솔루션이 상 되게 많이 받은 건 아실 거라서 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현재 글로벌 EMR 점유율 순위로는 연속 4년째, 2020년간 제가 빠뜨렸는데 6위, 7위, 6위, 작년이 5위였으니까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꽤 유명한 솔루션이고 글로벌 탑 10 안에 항상 들고 있는 솔루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고객 만족도는 에픽에 이어서 서너보다 더 높은, 꽤 차이 많이 나는 스코어로 고객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이제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솔루션을 팔았을 때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바깥의 유일한 EHR 솔루션이 저희 솔루션이어서 저희가 미국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 기반이 됐던 게 OECD 인증을 받은 솔루션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뭐 스마트 솔루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넘어갈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특히 병원과 환자의 관점에서 여러 동선들이나 이 이벤트 상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정확히 가지고 기술을 도입하시지 않으면 중간에 길을 잃고, 특히 이제 이런 스마트 솔루션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 EMR에 붙어서 오는 새털레이트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정확치 않은 채로 들어오면 사실 한 몇 달 쓰거나 1, 2년 쓰고 나면 더 이상 안 쓰고 그냥 사장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뭐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개별 병원별로 이제 많은 병원이 도입하는 페이션트 포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PHR의 근간이 되는 거는 다 아실 거라서, 이런 스마트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해서 PHR까지 연결되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꽤 이런 EMR의 기능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과연 어떤 임상적인 경영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좋은 논문들에 거의 한 60편 이상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많이 이제 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숫자로 에비던스를 줄 수 있는, EMR에 투자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PHR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R&D를 하면 병원에서 실제로 뭐가 좋아지는지를 숫자로 프루브할 수 있는 병원이라서, 이런 학술적인 연구들도 꽤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고, 뭐 정책이나 R&D를 할 때 많이 언급되거나 인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아까 제가 목표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데이터를 하려면 처음에 이 기술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전에 이전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무슨 파라미터를 볼 건가를 먼저 뽑아놓고 새 시스템을 올리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뒤에 똑같은 파라미터를 다시 캡처를 하고, 이런 좀 전략적인 R&D 이 스탠스가 없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들이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병원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병원 현장에서 기술이 도입되면 뭐가 좋아지는지를 눈앞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실제 숫자로 바꾸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여서, 이런 의료정보 전반에 대한 리서치 내지는 퍼블리케이션 전략을 잘 가져가시는 것도 투자 대비 효과를 스스로 측정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지금 그래서 마지막 아마 이걸 텐데, 아시는 것처럼 뭐 사우디에 한 16개 병원, UAE에 3개 병원, 뭐 미국에 15개 병원, 올해 초에 이제 일본의 대학병원까지 해서 뭐 꽤 많은 병원들을 글로벌 솔루션들로 포지셔닝해서 잘 수출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나 사우디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만다린까지 해서 5개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여기 와 있다고 제가 얘기는 합니다. To be honestly, 진짜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기와 여기 어디쯤, 스테이지 3와 4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4 중에 DW나 CDSS는 꽤 많이 발전시킨 단계에 있고, AI나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공식적으로 표시할 때는 딱 여기 이 워터폴 앞에다가 이제 화살표를 놓고 저희는 여기 있고 앞으로 더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 많은 병원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몇 가지 키가 있다면 잘 아시는,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 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두 개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 지노믹스 데이터를 어떻게 임상 데이터에 붙일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이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IoT 기술을 사용을 해서 병원에 만약에 EHR을 플랫폼화해서 쓴다면 얼마나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까. 사실 지금 지노믹스 데이터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CIO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데이터 사이즈나 이 양 자체가 기존의 EMR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담 내지는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으로 돌아오는 구조여서, 제가 이제 왜 다음번 EMR 고민할 때 굳이 클라우드를 얘기를 했어? 라고 누군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제가 앞에 7가지 왜 클라우드였었는지를 말씀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드렸고, 마지막 하나 숨겨져 있었던 게,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대형 병원도 그런 이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이런 형태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과금 체계가 과연 진짜로 그렇게 하면 싸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이 있어요. 좀 더 경쟁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가격 구조를 가져야 이게 진짜 클라우드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병원이 확신을 하고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병원과 이 클라우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혹은 윈윈하는 전략을 사업적으로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이게 저희가 미국이나 여러 사례들을 다 리서치를 해보면 그런 나라에서 실제 온프레미스 하는 것보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데이터 사이즈로 봐도 뭐 30%, 40%가 절약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상 우리나라에서 견적을 딱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절약이 안 되고 거의 비슷하거나, 뭐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클라우드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도 비용이 거의 똑같아. 이러면 사실 굉장히 선택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업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지막 이제 고언이고요. 뭐 그 정도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앞으로 잘하려면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베스트 케어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클라우드 버전은 사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엣지 앤 넥스트라고. 그래서 해외 사업은 베스트 케어 위주로 했는데, 베스트 케어는 온프레미스가 원칙이긴 한데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6개 병원 70개 그 프라이머리 클리닉은 전부 다 원 싱글 소스로 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선택지를 드리면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클라우드가 절대 더 위험하진 않을 텐데, 병원에 아직까지 인식이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들은 사우디의 그 사례 빼고는 다 온프레미스로 좀 있어요. 대형 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스트케어라는 저희 대표 브랜드고, 중소병원용이라고 하는 게 풀 클라우드, 풀 사스로 아까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던 엣지 앤 넥스트라는 새로운 솔루션이고, 그 엣지 앤 넥스트는 1차 병원에서도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주로 베스트케어 위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2차 병원은 사실 저희 프라이머리 타겟은 아닌데 사업적으로는 가끔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냥 열어드려서 뭐 하루 정도 교육해드리면 잘 쓰셔서 몇 개 병원 의원들이 쓰십니다.
사실 그런 시도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NHS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 잘 아시는 OACT에서 이 리임버스먼트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한 게 오바마 대통령 때 가장 큰 목표가 지금 말씀하셨던 서로 다른 EMR끼리 쓰는 병원들끼리 데이터를 좀 쉐어하거나 모아서 재가공하거나 이런 일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자. 그것 때문에 이제 ONCT를 2006년, 7년부터 했던 거고, 지금 그게 거의 미국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단일 소스는 에스토니아나 이 정도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의 사이즈나 인구의 사이즈 또 더하기 산업 이런 측면에서 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살리되 뭐 데이터의 표준, 그 다음에 통신 기반의 표준, 뭐 전송의 표준 이런 거를 각 벤더들이 잘 지키도록 하는 게, 그리고 그런 걸 잘 지키는 벤더들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작년에 어쨌든 EMR 인증제라는 거를 첫 발을 띈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최근에 뭐 복지부에서 향후 5년간의 뭐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하려는 게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그래도 순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뭐 한 솔루션이 이 전체를 프로바이드 하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뭐 비대면 진료가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슬라이드를 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물어보셨으니까. 이 팬데믹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제가 이제 저희가 베스트케어를 외국에 들고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 모듈을 왜 안 줘?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돈을 따로 주고라도 살 텐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저희가 못 주면 딴 데 거를 이제 사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진료의 연속성이나 데이터를 보려면 비대면 진료 모듈이 단독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EMR을 열어서 다 확인을 하고 다 손으로 써줘야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EMR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비대면 솔루션이 있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서 2018년? 9년? 9년에 개발하려면 테크니컬리 쭉 리뷰를 해보니까 한 8개월이면 개발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팀에 개발을 하자 해서, 한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격 의료가 워낙 핫한 토픽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하거나 이건 어렵지만, 저희는 이제 해외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쓰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사업에 손익은 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 딱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개발이 끝난 게 2020년 4월인데 아시다시피 2월에 팬데믹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되게 빨리 돼서 뭐 몇 달 전에 기사도 났지만 사우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저희 하는 병원들에 수출을 했고 이미. 그래서 베스트케어라는 EMR 안에 인테그레이션이 완전히 돼 있어서 의사가 그냥 본인 처방 내듯이 자기 시스템 안에서 원격 진료도 다 하고 그 안에 버추얼로 뭐 대기홀, 간호사실 이런 거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조만간 아마 계약을 할 것 같고, 한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 예외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분당병원은 이제 그냥 전화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사 얼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그러니까 전화 진료방을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 사우디에 저희가 했던 그 형태대로 저희 EMR에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원격 진료 통해서 화상으로 하고 처방전을 보내드리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진료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90몇 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런 트라이를 했었고, 기술적으로 더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단 하나 그를 EMR에 어떻게 붙이느냐인데, 붙여서 하는 거의 작업이
뭐 짧으면 6개월, 길어도 뭐 1년을 넘지 않고 각자의 EMR을 다 붙이실 수 있어서 기술적인 난이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쓰는 거냐, 이 환자의 진료 뒤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에디셔널, 그러니까 세컨더리한 데이터 유틸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냐가 지금 가트너의 관점에서 저는 그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가트너가 늘어놓은 기술들을 보면 진료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 위주로 해서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묶어서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는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모아서 뭐 분석을 하고 AI를 하고 뭐 이런 그거를 위한 기반 기술인 DW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도 데이터 세컨더리 유틸라이제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스테이지 4라고 생각은 됩니다. 기술적으로.